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위치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그 위치와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이때에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이야기들은 아닐 것이고요. 인류가 살아가면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이 위치와 영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특히 과거에는 지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지리에 대한 관념, 땅에 대한 관념이나 위치나 영역에 대한 관념들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지 과학적이지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리와 관련돼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지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좀 연관을 가지기 시작을 한 시기는 고려시대 말부터입니다. 고려시대 말부터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이것이 그냥 미신으로 치부가 되어 왔었어요. 그냥 믿을 사람은 믿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의 사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인류 전체, 국가 전체의 어떤 그 뜻을 좌우하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으로 자리를 잡죠. 이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산세나 지형이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집자리를 잘 쓴다든지 묘자리를 잘 써야 당대가 흥하고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를 선정한다든지 묘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풍수지리 사상은 특히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 국가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수도가 결정이 되는 그 수도로서 있는 지역의 어떤 지세가 이제 다 했으니까 새로운 곳에 수도를 정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주거지 선정이나 묘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거지를 선정할 때 이제 양기를 이제 택하는 풍수로서 배산 임수의 취락을 강조한다.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마을이 존재하는 데에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물이 끼고 있는 강이 흐르는 이 같은 땅의 구조가 아주 사람이 살기에는 명당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그리고 방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이 산이 이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전부 다 남쪽으로 향해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이러한 지형의 구조가 가장 살기에 좋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묘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지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양천도, 한양으로 수도를 조선시대에 옮긴다라든지 고려시대의 묘청해난 같은 경우에도 서경길지설을 주장하죠.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악이었던 수도가 이제 지세가 다 했으니까 서경 땅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들도 이 풍수지리 사상이 기반을 했던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지리사상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이 그렇게 쇠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뭐 이사 같은 거 갈 때 어떤 집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아, 여기는 남향이라서 볕도 잘 들어오고 좋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뭐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설로 그칠 수도 있고 미신으로도 치부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집의 구조는, 집의 위치는 어떠한 곳에 있어야지 편하더라, 살기에 좋더라, 우리의 기후에 맞더라 하는 나름대로의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종합적 정보의 종합?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한 내용들이다. 풍수지리사상을 우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산경도입니다. 이 산경도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신경준이 엮은 산경표에 따라서 작성이 된 전통 지도예요. 그러니까 산의 모양이, 우리나라의 산악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하나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일대간, 일정간, 13정맥으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모든 살줄기가 백두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산경도에서 나와 있어요. 이 산경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 궁극적인 하나의 기본이 되는 말이 바로 산자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산자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서 이 산에 따라서 산이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이 그것을 넘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적인 경계와 문화적인 경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지방의 생활권이나 문화권 이런 것들이 나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흔히 우리가 쉬운 예로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과 호남이 나뉘어지죠. 근데 이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은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요, 풍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똑같은 남부지방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도 이 산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산을 그냥 단일한 하나의 어떤 지형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맥으로 이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신경망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져 온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산경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리를 처음 배울 때요, 초등학생들이 지리를 처음 배울 때 대표적으로 많이 외우는 것들이 이제 산맥입니다. 산맥. 그래서 맨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백산맥부터 시작해서 멸악산맥,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언진산맥 등등등 추가령 구조곡,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 막 산맥들을 막 외우는데 이 산맥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서 보셨을 때는 상당히 많이 끊어져 있죠. 이 산경도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끊어져 있는 맥들을 봅니다.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 지도의 내용과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산맥도가 우리가 이제 흔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리 시간에 많이 봤던 그러한 산맥의 내용입니다. 산맥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산경도를 보시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지 진짜로 이 산경도의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마치 사람의 몸에 그 혈관을 보는 것처럼 핏줄을 보는 것처럼 어느 하나 끊어짐 없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산맥들은 이렇게 묘향산맥도 보시면 끊어져 있고요. 지금 낭림산맥도 여기에서 끊어져 있고요. 태백산맥도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맥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은 해줍니다.
선생님들이 설명은 해주는데 그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게 이렇게 이 산맥도를 강조했던 것이 이제 일제치하 때 교육의 어떤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우리 전통의 지리관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산맥도의 내용은 이 산경도, 그러니까 이 산의 맥락이 쭉 하나씩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산경도가 가지고 있는 산자 분수령의 관념이 우리 조상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던 지리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전통 지리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이 산맥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산경도에 대한 설명들이 주로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리와 관련된 책들이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도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조선 전기 시대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나오고 천하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이 천하도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는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등장을 한 지도들이고, 당시에 이 지도들, 이 조선 전기 시대에 등장한 지도들은 관념상으로 등장하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인공위성도 발달하고 그래서 어떤 국토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지도를 제작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이러한 그 땅의 모습들을 이게 이러이러하게 생겼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천하도의 모습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 봤을 때 이거는 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때에 그려놨던 모습들은 뭐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실제로 측량을 해서 실제의 모양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사람의 관념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동양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그리고 천하도는 동양의 고전인 산해경과 도교의 영향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 지도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국은요,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죠. 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상이에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또 한족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민족 우월주의의 바탕을 둔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과거부터 한족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민족도 오랑캐인 거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한족이 오랑캐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랑캐처럼 생긴 건 걔네들이 더 하죠, 사실. 자, 그런데 이 중화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지도를 그릴 때 면적을 있는 그대로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느냐? 중국을 굉장히 크게 그립니다. 중국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요따만하게 그려놔요. 그래서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서 한반도를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중국을 이만하게 그려놨고, 뭐 유럽 땅이 중국보다 더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좀 다 했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의 지도들은 실제 측량을 했다라기보다는 관념적인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지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선 후기 때의 지도죠. 조선 후기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이 발달을 하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하냐 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전기 때에 나왔던 지도들보다는 상당히 좀 정교하고 세밀한 그러한 모습들의 지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게 동국지도예요. 이 동국지도는 영조 때에 정상기가 제작한 지도입니다. 정상기가 제작한 지도인데요. 이때는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척을, 그러니까 백리, 실제 거리 백리를 1척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축척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은 의의를 갖습니다. 다음에 이 청구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청구도는 이 동국지도를 참조해가지고 김정호가 19세기에 제작을 했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정호 그러면은 대동여 지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대동여 지도를 그리기 전에 김정호 선생이 그렸던 지도가 바로 이 청구도예요. 이 청구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동여 지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대동여 지도는 1861년, 그러니까 청구도를 제작하고서 약 한 3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에 이 청구도를 보완해가지고 그린 지도인데요. 이 대동여 지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모양이, 한반도의 모양이 실제 지금 한반도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그릴 수 있었느냐? 이 김정호 선생은요, 이 대동여 지도를 그리면서 처음으로 땅의 길이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청구도라고 하는 게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역시 축척의 개념을 사용을 했겠죠. 축척의 개념을 사용한 것도 있지만 실제의 거리를 측량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실측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지도가 대동여 지도입니다. 어떻게 실측을 했느냐면 이 발을 가지고 거리를 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발전을 해왔던 우리나라의 지도학 지식이 한데 전부 다 접목이 되어 있는 지도다. 그래서 이거는 축척도 적용이 되었고 굉장히 정밀하게도 그려졌고 또 이러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기호도 사용이 되었고 또 넓은 지역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줄이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분첩 형식으로 그려서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붙여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분첩식 지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목판본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게도 만들었죠. 그리고 도로나 하천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좀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대동여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사에 갖는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왜? 이 대동여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러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판화로 목판본이니까 나무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걸 찍어서 보급을 할 수도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나 하천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산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대신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나라의 정보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거야, 이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어째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지, 어떤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왜 비만 오면 저쪽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동여 지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의문점들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재해를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외적들에게, 외국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된다라고도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러한 단점도 있으니 저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고 단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야, 쟤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외국에다 팔아먹어가지고 지만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거 역적 아니야? 막 이렇게 몰아세우기 시작을 해서 이 김정호 선생이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고서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리와 관련된 이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조선 후기에 나왔던 지리에 대한 어떤 뭐 지리서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따가 뭐 지리와 관련된 지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조선시대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과거에 어땠고 현재에 어떻고 이래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자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측량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김정호 선생이 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지도로서 우리가 이 대동여 지도를 꼽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지리서입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생겼고 도로의 위치나 하천의 위치나 산세나 지형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리서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것 이외에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바람이 어떻게 불고 비가 언제 많이 내리고 뭐 이러한 그 당시에는 어떤 통계적인 기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지고 뭐 너무 세게 불어서 나무가 꺾여 나갔다라든지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가뭄이 들었다라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 재해 상황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때의 그 내용들, 뭐 우리가 이제 왜 관리들이 어떤 지방관으로 파견이 될 때 뭐 목민심서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도 봅니다만은 뭐 동국여지승남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그 지방관들한테 줍니다. 그 지방관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지리서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들은 아닌데 저는 지진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이 흔들렸대요. 근데 그 친구가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발밑이 흔들리는 거야. 그거는 뭐 이렇게 휴대폰 진동 오는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예,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이게 땅이 나 이렇게 땅을 딛고 있는데 이게 두루릉 흔들리는 거야.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얼마나 이 주기가 빠른지 몰라요.
이게 막 한 번 이렇게 휘청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뭐 지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버스가 급정거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버스가 정말 초당 한 5번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부릉 흔들립니다. 근데 와, 그 느낌 정말 오싸가더만요. 예. 그거 한번 부릉 떨렸는데 5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그러한 느낌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몇 시경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의 강도는 촛불이 흔들리는 정도였다. 가만히 있는 촛불이 흔들리는 정도였다라든지 뭐 살인문이 떨리는 정도였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좀 그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한 정보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이 바로 지리서예요. 이 하천은 깊이가 어느 정도여가지고 여름철에 비가 얼마만큼 오면은 뭐 물이 넘치고 뭐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리서예요. 여기에 50페이지 셋째 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래 가사에 보시면. 다음 동국여지승남입니다. 이 동국여지승남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지리서인데 명나라에서 제작이 된 대명통일지라고 하는 지리서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지리서입니다. 그 동국여지승남을 중종 때에 다시 증부판을 내서 만든 지리서가 바로 신증 동국여지승남이에요. 이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거는 성종 때 딱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용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좀 확충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수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동국여지승남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지리서예요. 이 조선 후기의 지리서는 아까 지도를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바탕이 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죠. 굉장히 좀 정밀하고 정확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리서 중에 하나가 바로 택리지라고 하는 지리서죠. 이중환이 저술을 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국학자입니다. 이 이중환이 저술을 한 택리지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논한 최초의 인문 지리서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이러이러해서 인간의 삶이 요러요러하다. 자연 환경이 요렇게 되면 인간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연 환경이 그냥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택리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연 환경을 가꾸어야 인간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접목시켜서 만든 최초의 인문 지리서라고 하는 데에 가장 큰 의의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아방강역고라고 하는 지리서입니다. 이 아방강역고는 조선 순조 11년에 정약용이 저술을 했어요. 정약용은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18년 동안 강진에서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무려 한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산술적으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쓰려고 하면 1년에 책을 꽤 많이 써야 돼요. 진짜 1년에 책을 한 10권 이상 1년에 책을 10권 이상 쓴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보기도 힘든데 없는 책을 만든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방강역고예요. 이 지리서인데 이 아방강역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영토를 발해까지로 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시면서 남북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그 남북국 시대가 왜 남북국 시대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북쪽 지역도 우리 민족이 다스리던 영역이었다. 속된 말로 나와바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좁은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세기 때 백제가 일본의 규슈와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우리가 일본의 규슈 지방의 사람들과 중국의 산둥반도 지방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얘기구나. 해상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백제 땅이 거기까지 갔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대의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의 산둥반도와 일본의 규슈 지방이 백제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 거라는 거 상상조차 못합니다. 왜? 우리의 역사관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갇혀 있거든요. 그냥 반도 안에만 있는 민족이야. 소수민족이고 약소민족이고 그냥 허약한 민족이고 옆에서 때리면 틱 맞아야 되고 막 이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에서 이건 벗어나야 된다. 이거는 유득공의 발해고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발해 지역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로 봤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반도에 갇혀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에 이 조선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사상은 이제 풍수지리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에 고려 말 때까지는 그렇게 지리서나 인문서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등장하면서 이제 전해져 온 여러 가지 이제 지리와 관련된 문헌들은 전기 때에는 꽤 관념적인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후기에 들어와서 이제 좀 실제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큰 의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표적인 지도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지리서가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 그 지리서만 보고서도 지방관으로 파견이 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정밀하고 또 얼마나 쉽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리에 대한 이해, 각 지역에 대한 이해를 이제 살피기 위한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조금 담아두시고 가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통적인 지리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지도의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딱 바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 충분히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